네, 윤성호 선생님의 두 번째 국어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전 시간이죠. 이전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던 프린트물에 있는 작품, 여기 있는 작품, 야은 길재 선생이 쓴 500년 도읍지를이라고 하는 시조 한 편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저번에 했던 데서 바로 써가지고. 시 한 편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조 한 편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으니까요. 뭐 봐서 알겠지만은 자, 이 시조 작품 같은 경우에는 3장 6구 45자 4배의 기본형을 잘 갖추고 있고 4음보율과 3, 4조 음수율을 갖추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평시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한번 일단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지버 태평양을 꿈이라는가 하노라. 자, 각 구절의 의미 한번 을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 작품을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은 길재 선생님의 500년 도읍지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은이 길재. 자, 작품 제목이 500년 도읍지를이고 지은이가 길재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제목이 없어요. 물론 가끔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시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제목을 지어놓고 막 쓰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상이 떠오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작품이 나가는 그러니까 작품의 초장이 바로 나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제목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제목은 이거야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상이 떠오르면 그때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읊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대 사람이 내가 그 길재 선생님의 그 작품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얘기하려면 작품을 다 읊어야지만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작품의 제목을 얘기할 때 그냥 그 작품의 초장의 첫 음절, 둘째 음절을 그냥 제목 삼아서 이걸 제목으로 삼자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정식 제목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작품 초장의 첫 음절, 둘째 음절인 500년 도읍지를 제목처럼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 500년 도읍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00년 도읍지라고 하는 것에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제버 태평양을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초장에 500년 도읍지 여러분 그 조선왕조가 몇 년 유지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조선왕조 6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도읍지니까 아마 조선왕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500년은 신라인가요? 신라는 우리 신라 경주를 1000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1000년이니까 500년 도읍지 아닌 것 같고 그럼 언제까? 당연히 고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는 고려의 수도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개성을 필마로 돌아든다라고 얘기했어요. 필마로 돌아든다. 그러니까 말 타고 돌아다닌다, 돌아본다, 말 타고 둘러본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필마라고 하는 것은 한 필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은 길재선성쯤 되면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명망 있는 학자인데 이 명망 있는 학자가 말 한 필을 가지고 도읍지를 돌아본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가마를 타고 다녀야지. 가마 타고 다니면서 자기 수행원들 막 이끌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지고 가는 그 막 가마 타고 가면서 앞에 알죠? 그 앞에 안내하는 그 자기 밑에 수하가 비켜 몰려거라 막 이러는 거 드라마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동하는 곳에서 수많은 수행원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필의 말만 끌고 이동을 한다? 뭔 것 같아요? 벼슬을 하지 않는다 소리죠.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미 조선 왕조가 되어버렸고 개성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내가 벼슬을 하지 않는다. 조선 왕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조선 왕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길재 선생이겠죠. 시적 화자가 어느 왕조에 대한 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왕을 섬기지 않는, 두 나라를 섬기지 않는 어떤 유학자로서의 길재 선생, 즉 시적 화자가 가진 조선 왕조에 대한 자기가 섬기던 나라에 대한 절개와 의리다. 그것을 보여주는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하죠. 어쨌건 간에 벼슬 하지 않고 이제 개성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떻더라. 산천은 의구하다라고 했습니다. 산천이 의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다는 얘기예요.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간대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람 인재? 인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재가 한데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그럼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인재라고 하는 인물, 뛰어난 인물들은 주로 그 당시에는 뭘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간데 없다? 모두 사라졌다? 모두 사라지고 다 어디 왔을까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개성이 아니라 한양에서 조선 왕조를 위해서 일하고 있겠죠. 조선 왕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이 산천과 이 인걸이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인걸부터 하겠습니다. 이 인걸은 옛 고려의 신하들 되겠습니다. 근데 고려가 많이 버렸으니까 그 고려 신하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절되어 버린 인간과 계절이 바뀌건 해가 바뀌건 그대로 변함없이 남아있는 이 산천. 그러니까 산천은 여러분들 다시 설명할게요. 산천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이 변함없음을 산천이 의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연과 변함없는 자연과 변해버린 사람이 서로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산천이 의구한 것과 인거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적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게 저 산과 저 강과 저 폭포와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데 사람들만 모두 이 개성을 떠나버렸으니까 시적 화자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굉장히 망해버린 나라를 망국이라 합니다. 망국에 대한 안타까움, 한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자연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다 변해버렸고 사람들 모두 다 이것을 떠나버렸고 고려를 버려버렸으니까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떻게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장 가겠습니다. 어즈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저번은 향가의 낙구의 첫 음절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을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어저버 역시 감탄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이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혹은 아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로 합시다. 아이고 태평양을 꿈이란가 하노라. 자, 어저버에 담겨있는 시적 기능은 잠시 후에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고 이 태평양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 고려의 전성기겠죠. 전성기. 그런데 이 고려의 전성기였던 이 태평양월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이란가 하노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 역사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꿈에다가 인간 역사의 무상함 꿈에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앞구절에서 망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을 노래하던 시적 화자의 감정과 정서가 이 종장에 들어가서 크진 않지만 어떤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수행평가 아니 수행평가 아니고 서술에서 그대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시상을 전환한다. 혹은 뭐 시상을 집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시상을 전환한다, 시상을 집약한다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시상 집약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시상은 지금 시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적 상황이 어떤 망국에 대한 안타까움, 한스러움, 어떠한 인간사에 대한 무상함, 허무함, 씁쓸함 이러한 것이 감탄사 아이고 이거 어즈버죠? 어즈버에 응축되는 거죠. 어떤 막 안타까움, 한스러움, 무상감, 허무함, 뭐 씁쓸함 표준인지 모르겠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타까움, 한스러움, 무상감, 허무함, 씁쓸함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 어즈버라고 하는 감탄사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을 이렇게 구절별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나니까 어떤 작품인지 느낌이 옵니다. 이 길제라고 하는 고려의 중신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 개성에 가 보니까 어떻더라? 자연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고려의 충신들이 모두 다 버려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작품에 감이 옵니까? 자, 그러면은 요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는 아까 말했다시피 평시조입니다. 그리고 망국의 한을 표현한 서정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성격은 옛날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쓴 작품이니까 회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옛날의 길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씁쓸한 정서에 쓸쓸한 정서를 끌어올린다 해야 될까요? 저 쓸쓸한 정서 속에 파묻힌다 해야 될까요? 그런 감상에 빠졌기 때문에 감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제는 아까도 뭐 얘기했다시피 망국은 망한 나라입니다. 망국의 한과 뭐 혹은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무상감 뭐 이런 것들이 인생 무상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특징은 이런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 뭐 선생님이 뭐 태평여늘이 꿈이다 라고 하는 표현 이야기했었고요. 비유적인 표현 나타났고 뭐 대구법 나타납니다. 대구법은 뭐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겠지만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대구법이 나타날까요? 여기 대조되는 부분, 여기 중장에서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산천의구와 인걸 간데 없다. 이 부분을 대조하면서 산천은 이런데 인걸은 이렇다. 산천은 이렇지만 인걸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에서 대구법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 다음 대구법이 나타났고 비유적 표현, 대구법, 또 영탄법. 영탄법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감탄사 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영탄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즈버 이 부분이 영탄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 대구법, 영탄법 등을 사용하여 고려 왕조의 멸망의 한을 표현하였다. 이런 게 작품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작품을 공부하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나중에 또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 정도로 작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